저희가 이제 부채 탄압 운동, 또 비탄압 프로젝트를 이제 희망살림과 희재 함께라는 단체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요즘에 세월호 전국, 세월호 문제가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슈화하고 이런 데 좀 많이 기대했던 것만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인지를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남기혁 소장님께서, 저희가 원래 희년함께라는 단체인데 희년이라는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토지정리운동에 집중했었는데요. 희년이라는 그 성경의 용어는 또 부채 탕감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워낙 이제 이런 비탄감 프로젝트를 앞서서 하셨던 희망살림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연대해서 이걸 하게 되는데요. 예, 먼저 30분을 희년과 저희 희년함께에서 이 부채탕감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이 운동의 의의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들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재윤경 대표께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계부채가 천조인데요. 이 현실들을 아주 중요한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다 끝나시면 쪽지를 나눠드릴 텐데 강의 들으시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적어서 잘 정리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먼저 남기혁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남기혁입니다. 저희 처음에 한때 방금 김덕영 처장이 이야기했듯이 세월호에 대해서 몇 분이나 오실까, 저희 실무자들 5명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걱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고 감사하고 저는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토지자유연구소의 뜻은 땅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정신에 기반해서 토지 문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라고 알려지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거기에 연구 집중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아요. 다 기독교적인 내용이고 그 기독교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혹시? 기독교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뭐 들어도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욕을 먹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30분 정도 하는데요. 저는 30분 안쪽으로 제가 시간을 쓰고 한 20분 안 쓰고 제 대표님이 실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부실 채권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되고 또 불법 추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용불량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사회를 진단을 먼저 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뭐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도 하고 불의가 특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한국 사회를 접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은 이제 제가 3가지로 정리했는데 적자만 사랑합니다. 적합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적자가 되어야 한다. 적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죠. 부적합한 사람은 못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가 강자를 잡아먹는 것은 뭐 사자가 토끼 잡아먹듯이 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뭐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닌가? 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쥐어 삼키기도 하고 그런 게 국제 질서의 원리 아니냐. 또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렇게 뭐랄까 강탈하기도 하면서 약한 나라를 훈련시키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문창덕 씨의 생각입니다. 사실 뭐 조선이 멸망한 거는 조선 자체가 현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도층들 왕이나 뭐 이런 기득권들의 부패로 인해서 어떤 조선이 이제 결국 일본한테 이렇게 강탈을 당한 건데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당연하고 때로 훈련을 시키기도 해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한테 잡혀먹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근대화도 하고 근대적인 법과 제도를 갖추기도 하고 철길도 생기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사회 진화론의 역사관이죠. 생존 경쟁, 뭐 늘 듣던 얘기입니다. 인생은 뭐 정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바이벌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늘 선생님에게 물론 똑같은 워딩을 사용하진 않지만 거의 이런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좋은 직장을 뭐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회 진화론. 근데 이 사회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이 만나면 이제 다양한 신앙의 양태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뭐 세상이 뭐 원래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다. 비관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뭐 원래 그런 거지. 사회가 원래 그렇지 뭐.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집을 구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이런 것에 아주 신앙을 적용하지 공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에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인 영역에 적용해봐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굳게 믿으니까 자기가 믿은 대로 하는 겁니다. 굳게 믿으니까 저는 그거를 신앙의 사사화 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도피하는 도피주의적인 영성 그거를 굉장히 아주 좋은 말로 많이 포장하지만 저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뭐 성경적 재정관 이런 말로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강의를 직접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거 이제 어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하는 걸 동영상으로 잠깐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이런 강의를 하고도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개인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금융 질서, 이 약탈적인 금융 질서가 이게 피해자를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뭐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재정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가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 항상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사회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이 타협한 결과로 생겨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사회 진화론적인 질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서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냐?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모호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기도문에 계속 나오고, 근데 제가 희년이라고 주빌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희년이구나 알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집을 살 때 모델 하우스를 먼저 보고 아, 이제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사듯이 이게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게 희년이다. 희년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민병두 의원이 이제 저희랑 같이 뭐 한 적이 있었는데, 민병두 의원이 카톨릭 신자였고요. 민병두 의원은 1000년에 한 번씩 오는 거로 1000년에 한 번이 아니라 50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나는 1000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처음에 구성될 때 각 가족별로 다 자기 땅이 있었는데 매매를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했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다 돌려받는 겁니다. 농사 짓는 시대에 자기 땅이 없으면 뭐 투자농이고 신분적으로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는데 땅을 돌려받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있는 부채를 탕감받게 됩니다. 부채가 제로가 됩니다. 자기가 농사지어서 부쳐먹을 수 있는 땅도 돌려받고 빚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은 자유와 해방의 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또 품꾼, 거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 품꾼에서도 해방됩니다. 인신의 완전한 자유. 그냥 추상적 의미의 인신의 자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자유와 해방이. 자기 땅도 생기고요. 빚도 다 없어졌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버전으로 풀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출발을 동등하게 하고 결과는 합리적으로 불평등한데 왜 불평등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겠죠. 소득이 많아야겠죠. 그건 저는 합리적으로 불평등한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희년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출발이 전혀 불평등하죠. 선택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아주 나쁜 사회인데, 희년적 질서와 아주 그냥 충돌하는 뭐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 선택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평생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불행한 사회고 반희년적 사회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 사유제입니다. 인간을 사고 파는 것, 인간을 사유화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인간 사유제가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하게 이제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노예 무역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한 30여 년 동안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엄하게 만들었는데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에 기반해서 노력을 했죠. 인간 사유제. 또 하나는 토지 사유제입니다. 땅을 사유화하는 것. 땅을 사유화하는 것. 희년 제도가 왜 50년마다 한 번씩 자기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땅을 영구 매매를 금지했는데, 영구 매매를 금지한 이유는 영구 매매를 허락하게 되면 땅의 소유가 편중되게 돼요. 영구 매매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토지 사유제입니다. 그럼 편중되게 되고 땅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 여성의 성을 사게 되고, 땅이 없는 여성은 자기의 성을 팔게 되고, 뭐 다양한 일들이 그냥 사회적인 갈등들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역사에 보면 얼마 전에 정도전 이렇게 많이 오셨지 정말 정도전 드라마에 보면은 결국엔 왕조의 흥망성쇠는 토지제도가 얼마나 건강하냐, 물러나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옛날에나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가 소수에게 얼마나 편중됐느냐, 건강한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회의 어떤 경제 성장의 내용과 그 사회의 건강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 평등한 토지권을 누려야 된다. 그거를 이제 네 가지 사자성어로 평등지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토지권. 인간을 사유화하는 거. 근데 토지를 사유화하게 되면 인간이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인간 사유제와 토지 사유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현이 토지를 반환하고 평등한 토지권 정신을 실현하고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신현의 정신인데 오늘날 그러면 이 신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반신현적 제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모든 제도가 신현과 다 충돌한다 이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제도, 뼈대가 되는 제도가 신현과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반신현적 제도에 피해자들이 있어요. 최대 피해자가 누군가? 오늘 우리가 제 대표님이 또 자세히 설명할 저는 채무 불이행자, 예전에는 신용 불량자로 불렸는데 요즘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100만 명이 넘는 채무 불이행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 땅이 없습니다. 토지가 없습니다. 실업자이거나 불완전 노동자.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현대판 노예처럼. 그러니까 저는 희망살림과 제 대표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기 전에 이렇게 심각한 줄 저는 몰랐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현대판 노예구나. 반신현적 제도의 최대 피해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의 칼에 찔려서 성경에 보면은 칼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강도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반신현적 제도다. 그 칼에 찔려서 지금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이제 채무 불이행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부채 탕감 운동을 이분들을 돕는 것, 즉 부실채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우리가 매입이나 매입을 해서 채무 불이행자들에게 이 채권을 소각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이분들을 돕는 것부터 신현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금 브로셔에도 나와 있는데 영화 화차에 보면 김민희 씨가 나오죠. 김민희 씨가 이제 아버지의 그 빚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이러잖아요. 몸도 팔게 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이 끝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 우리가 이 채권 추신에 시달려서 지금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그러면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경제 교육을 통해서 이 채무자라고 해야 되는지 채무자의 새로운 삶을 지원 채권자는 잘 살고 있죠.
채무자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경제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노동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채무 불이행, 신용 불량자들이 양산되는 구조를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모금해서 다 채권을 태워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한 천억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금융제도를 개혁해야. 그 얘기도 이제 우리 제 대표님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연체되고 빚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건 제도적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금융제도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가난한 사람, 또 돈을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생계형 채무 불이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제도와 노동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사유제, 그 제도를 고치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부채 탕감 운동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그분들을 도우면서 그분들이 나오게 된 그 직접적인 배경, 잘못된 금융제도를 고치고, 또 좀 더 멀리 보면 잘못된 토지제도와 노동제도가 있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년함께 사역의 목표입니다. 희년을 제도화하는 것인데, 금융이나 부채 탕감은 금융에 속한 것이죠. 토지 반환은 토지에 속한 거고, 품꾼 해방, 노예 해방은 노동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건강하게 개혁하는 것이 오늘날 희년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강의 여기서 마치고 우리 바로 할까요? 네, 우리 재영경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희망살림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요. 재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자주 오셨나요? 이 재단에? 어떻게 다들 잘 찾으시네요. 저는 좀 헤맸는데. 아, 그런가요? 제가 강남을 잘 안 와가지고. 강남만 넘어올 때마다 이렇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차도 밀리고. 주로 이제 좀 이렇게 힘든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 주거 환경은 참 이렇게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쌀까 이런 생각이 좀. 옛날에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이렇게 그나마 우리나라 다행이다. 부자들이 마당 달린 집을 선호하지 않고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셔가지고 땅은 좀 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산소 공기도 안 통하는 그 타워팰리스 같은 꼭대기에서 살려고 이렇게 길을 쓰고 그럴까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되게 요즘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의료 민영화 때문에 또 지금 한바탕 난리 나서 사실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도 진짜 다른 단체에 뭔가 이렇게 같이 해보자 연대 제안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도 중요하긴 한데 저기도 또 사람 목숨이 달리는 일이고 여기 자영업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지역 상권도 지켜야 되는 대기업하고 힘들게 싸우시는 분들 또 불공정 거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 이게 또 거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요 빈 문제가 또 다 있어요. 편의점 점주들이 되게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알고 보니까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도 가족이 밤새 돌아가면서 영업해도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한 1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이제 물품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고리대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네.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금융의 이해관계, 그 금융적 약탈, 뭐 이런 게 같이 이제 또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 대리점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분이 그 남양유업 그 대리점주가 나와서 김현정 씨인가 거기서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렇게 밀어내기 물량.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한 100개인데 한 1000개 밀어내고 그래서 내가 1000개를 결제를 할 돈이 없다. 그럼 빌려줘요. 고리대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영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리점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끊고 싶어도 그러려면 뭐냐면 쌓여있는 미지불 그 결제 금액이 한 1억 원 가량 되는 거예요. 그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빼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까 그 노동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지 그 비정규직 문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까지도 이전에는 그래도 자기 가게 하나 갖고 있으면 먹고 살만하다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가게를 갖고 가족이 돌아가면서 밤새 뼈 빠지게 일해도 알고 보니까 이 대기업만 계속 좋은 그런 장사를 하고 있어서 진짜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겉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자유롭지 그 불공정 거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이미 굉장히 노예제와 같은 그런 그 노동의 현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요즘은요 대상도 안 가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좀 힘없고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많이 당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또 이렇게 지인은 굉장히 오래된 아주 명품 음식점을 해요. 그래서 뭐 1호점, 2호점 내가지고 외식협회에서 뭐 그 2세 모임의 뭐 회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인데 하마터면 저기 롯데 그 뭐죠? 이렇게 잠실에 세워지는 거기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을 뻔하다가 상담을 요청하길래 절대 계약하지 마라. 이게 완전 불공정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월세를 7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매출에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비율로 내야 되는 게 있고 근데 영업 매출이 안 좋아갖고 7천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7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비율로도 내고 마지노선도 있고 심지어 뭐냐면 자기가 번 돈인데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게 기계로 다 돼 있대요. 그래서 현금 출납기에 한번 들어가면 주인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번 적발되면 무조건 퇴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 우리가 알만한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불공정 계약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란 게 그래도 롯데인데 제2롯데월드인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뜯어말리면서 그 불공정 계약서를 좀 달라 한번 싸워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제가 아는 또 중소기업 대표는요 매출이 한 400억 연매출이 한 중견기업 이상 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금융계약서 한 장으로 불과 1년 만에 560억 부채를 갖게 돼요. 그래서 피코라는 파생금융상품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환율 위험을 좀 최소화하고자 만들었던 상품이거든요. 금융계약서입니다. 그거 한 장으로 아주 견실한 중견기업이 하루아침에 빚더미 안고 은행에 워크아웃 들어갔다가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뭐냐면은 그 회사 빚이 다 개인 또 이게 대표자 연대보증 쓰고 대표자의 배우자가 연대보증 쓰고 그래서 가족은 모두가 그냥 연체자가 되는 그런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잘 나가요. 기업은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 다 그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또 이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다시 회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과 기업은 많이 차이가 있죠. 그 사이에. 그래서 참 보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떤 불공정 거래도 좀 있고요. 노동의 현실도 굉장히 이렇게 좀 약탈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따라붙는 게 이 빚입니다. 빚.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서 송두리째 남아있는 거를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뼈까지 날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은행이 워크아웃 딱 들어가면서 은행이 잘못 판 상품 때문에 갑자기 망하게 된 거잖아요. 은행이 잘못 판 상품 때문에 은행이 분명히 환율이 떨어질 거니까 이 상품을 가입해서 환율 하락에 대비하십시오
해가지고 가입한 상품인데 환율이 폭등해버렸어요. 예,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키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돼요. 조금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네. 키코는 원래 이 해지라는 것은 양쪽을 다 막아놔야 돼요. 키코는 한쪽을 통화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품이고, 제가 아마 한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래 해지 예. 일정한 자기가 5%, 2% 비율을 들여서 해칭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도 한 차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들과 아마 사고 그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네, 상품 구조 자체가 사실은 해외에서는 다 사기라고 판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해칭은 양쪽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도 위험을 커버해야 되고 떨어질 때도 커버해야 되는데 떨어질 때만 커버하고 올라갈 때는 무한대 손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한쪽 위험만 커버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 구조 자체에서 좀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판결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인가 작년 말에 그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금융 상품 세 개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상품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예, 문제가 돼서 뭐냐면 계속 은행에 빚이 쌓여요. 금융 상품 때문에. 기업이 매출이 하락했거나 누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요. 뭐가 안 팔려서가 아니고 여전히 장사는 잘 되는데 금융상품 때문에 빚이 쌓이는데 빚이 쌓이니까 이자율을 높여요. 예, 이자율을 높이니까 또 빚이 더 쌓여요. 예, 그래서 결국은 상환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은행의 워크아웃. 워크아웃이 뭡니까? 워크아웃은 제조정이잖아요. 그쵸? 예, 제조정이에요. 그래서 좀 말끔히 좀 질서를 좀 다시 잡자. 원래 워크아웃은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도 일부 손해보고 채무자도 손해보고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우리나라는 이런 그 채권자가 그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이 애초에 금융규제에서 허술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 같으면은 이제 워크아웃 들어가면은 채무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예, 새 출발할 수 있고 상환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자산을 일단 막 털어서 현금화해서 빨리 빚을 갚아요. 그래서 300억짜리 뭐 자산도 100억으로 얼른 팔아가지고 빚 갚는데 그래서 뭐 뼈까지 말리는 것 같더라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그렇게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어쨌든 예, 금융상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빚으로 예, 그 굉장히 그 비극의 결말까지 도달하는 분도 갔는데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상을 가리지 않더라.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거는 나와는 무관하고 그 굉장히 불운했던 예, 굉장히 운이 나빴던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도를 좀 함께 바꿔 나가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나도 멀쩡해. 요즘에 유행하는 그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대단한 성공적인 삶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냥 오늘의 일상, 하루의 일상이 지켜지고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이 예, 그런 그 강하게 드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요즘에 이제 그런 유행어가 그 나올 정도로 참 우리가 어이없게도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당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 운동이 상당히 자극적인 운동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예, 크게 지금 자극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세월호 문제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그 남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회복이 아예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단식하시는 분이 너무 오래 단식을 하셔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셨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 순간에도 어쨌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놀랐어요. 저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그 운동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채무자분들 혹은 저소득층분들에게 조금 더 자립의 동기를 불어 넣어주는 경제교육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게 뭐냐면 빚 문제인데 이 빚 문제가 이건
학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해결이 안 되고 도무지 제도에 막혀가지고 방법이 없더라.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가 찾아도 없는데 개인들은 어떡할까?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도발적인 비탄감 얘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먼저 묻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빚은 갚아야 된다는 강한 믿음과 신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을 갚아야 될까요? 왜 그런가 이렇게 빚은 갚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좀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빚 떼인 경험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떼인 경험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네, 빚을 못 갚으면 안 갚아도 되도록 해주는 게 그게 인간적인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 분들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개인 사인 간의 거래들 게 좀 많잖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한 번씩은 돈이 떼인 경험들을 다들 갖고 계셔갖고 특히 이제 뭐 한 40대 중반쯤 가면은 이제 남의 빚보증 서줬다가 자기가 지인도 아닌데 그거 갚느라 고생한 경험들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 빚이 막 그냥 연자제처럼 막 엮여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게 빚을 갚아야 된다는 사회의 이런 이 모럴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뿌리내리는 데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까요? 네. 갚으면 좋죠. 저희도 사실 파산 면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상환 능력이 되시면 빚도요.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도망을 가서 근데 도망간 남편이 남겨놓은 빚이 한 1억 넘게 쌓여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에 그 빚을 아주 20년 전 일이라서 20년 전에 1억 굉장히 컸잖아요. 그 빚을 결국 20년 동안 투잡, 쓰리잡을 해서 다 갚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야간에 뭐 여성분인데 대리운전도 하고 경험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다 갚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분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빚도 다 갚으면요. 자존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성공의 경험이에요. 이 빚이 다 풀어졌을 때. 예. 그랬을 때 굉장한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그냥 터는 것도 터는 거지만 내가 노력해서 다 갚았다. 갚을 수 있으면 갚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회 구조나 은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채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채무자 스스로가 채권 채무 관계라는 거는 어쨌든 하나의 사회 계약인데, 그 사회 계약을 다 이미 이행했을 때 오는 아주 개운함과 스스로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걸 위해서 당연히 갚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월 소득이 한 40만 원 되면 4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버님은 많이 뵌 것 같은데 어디서? 네. 그렇죠. 예, 약탈적 근사를 많이 할 때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별일 없었어. 네. 그거는 이제 더 잘못하셨는데요. 아픈가요? 한번 지나가다가 더 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같이 안 나오네요. 이건 자원이 많아요. 소득이 4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네. 이게 생활이 될까요? 아니 교육비만 없으면 1인 가구 40만 원. 네, 40만 원 일단 주거비 가장 큰것 같은데 네. 서울에서 40만 원으로 주거비를 감당하시는 곳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월세가 아니래도 하다못해 전세라도 전세라도 예를 들면 방 하나짜리 전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나가죠. 이런저런 공과금이나 이런 관리비가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식비 나갈 거고 혼자 산다고 해도 그래서 사실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50만 원 넘거든요. 최저생계비.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죽지 않고 살 만큼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4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한테 빚을 갚으라. 이 사람의 빚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인심 좋게 50% 정도 깎아주겠대요. 그래서 500만 원을 나눠 갚으니까 대충 한 10년간 나눠 갚으래요. 10년간 나눠 갚고 하니까 한 47,000원 한 5만 원 좀 안팎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런 프로그램이 보면요 행복기금이에요. 이게 행복기금입니다. 그 대통령이 그 공약했던 그래서 세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히 비탄감을 해주겠다라고 아주 자극적인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그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명 국민행복기금인데 지금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분들의 그 평균 소득이 40만 원이고 그 가구 평균 1인 가구는 아니에요. 연령층은 사실은 40, 50대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있겠죠. 부양가족이 있을 것으로 유추가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평균 부채는 한 1,0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맥시멈 이제 한 50%까지 탕감을 해준다고 해도 그럼 나머지 500만 원으로 10년만 나눠 갚아야 되는데 지금 40만 원 소득자에게 이 빚을 갚아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일명 정부가 운영하는 비탄감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정말 국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큰 결단을 했다. 혹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왜 정부가 대신 국민들의 그 연체자의 빚을 갚아주느냐? 왜 대신 갚아주느냐? 세금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은행으로 얘기하나요? 네. 은행이야 뭐 정부에서 하시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걸 낫겠지. 이 프로그램이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분들 갚을 수 있을까요? 네. 47,000원씩 40만 원 갖고 허리띠 졸라매서 부양가족이 있는 40대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마지막 얘기죠. 있으나 마나하지 않다. 갚을 수 있느냐? 40만 원 버는데 47,000원씩 10년간 갚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국민들은 아까 그 이슈가 그거죠. 일단 이게 과연 괜찮은 프로그램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또 그래도 정부 세금 가지고 투입하는데 완전히 그러면 없애주자는 얘기냐?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여기에 정부 세금은 한 푼도 투입되지 않습니다.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아요.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저 카메라 만지고. 정세금 한 푼도 투입되지 않고요. 그럼 어떤 원리냐? 1,000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그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실한 채권인 거죠. 한마디로 좀 상환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을 은행이 많이 갖고 있으면요. 손실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좀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런 부실 채권을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이 들고 있으면 조금 유동성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자꾸 돈을 쓰지 못하고 돌리지 못하고 쌓아둬야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죠. 여기는 부실 자산이 많어. 연체율이 높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들고 있지 않고요. 들고 있지 않고 팔아치웁니다. 어디다 팔아치우냐면 이게 담보채권이라면 이제 그 담보채권을 취급하는 자산관리회사에 팔고요. 만약에 신용채권이었다. 신용채권이었다면은 대부업체에 팝니다. 근데 질문을 드릴게요. 3개월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너무 세니까 100만 원짜리 채권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짜리 채권을 3개월 연체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산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옷장사 똑같아요. 20%.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면 20만 원에 산다. 그렇죠. 어떻게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사서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심한다. 아니, 여기 보니까 대충 1대 1000 정도 되죠. 네. 또 이렇게 컨닝을 하시고. 예, 그거는 진짜 부실 중에서도 아주 악성 부실이고요. 네, 그거는 10년 이상이니까. 이건 좀 3개월이겠죠? 네. 3개월 정도 연체했으면은 뭐 그래도 좀, 예, 좀 갚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죠.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10만 원. 네. 그래도 여기는 좀 이렇게 이 컨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요? 딴 데 갔더니 뭐 50만 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장사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데, 은행에서 팔 때 보통 2012년 기준 보니까 막 대부업체 한 9조 원가량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2012년까지 누적된 게. 근데 그게 5% 조금 넘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면 예, 5만 원 정도 거래가 된 거예요. 예, 한 5만 4천 원. 근데 이 행복기금은 이 연체가 평균 연체가 한 5년 정도 돼요. 예. 그러면 5년 정도 연체한 채권이라면 얼마 정도 될까요? 더 쌓아야 되는데 정부가요 인심이 너무 좋아요. 빨리 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실적을 내야 되니까 막 그냥 뭐 수백억 했습니다, 뭐 수천억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이게 대부업체 쥐어짜고 카드사 쥐어짜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냥 뭐 깡패같이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딜을 하다 보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한 3.4% 샀어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는 얼마에 주고 산 거예요? 네, 34만 원 주고 샀죠. 자, 그러면 50% 면책해주고 10년 동안 50% 나눠 갚으면 얼마가 남습니까? 남는 장사죠. 네, 남는 장사입니까 아닙니까? 많이 남아요. 그쵸? 예. 470만 원이 남는 장사예요. 네. 470만 원 남는 장사고, 이 매입 대금은 물론 뭐 캠코에 있는 돈도 일부 들어가고, 또 은행들도 돈을 좀 냈어요. 예. 은행들도 돈을 내서 은행들이 금융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이 시드머니를 확보한 다음에 이 돈 가지고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좀 비싸게 사줬어요. 사줘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예, 캠코는 뭡니까? 자산관리공사죠. 공사자가 붙으니까 대충 뭔 것 같아요? 공기업이죠. 예. 진짜 제가 어제도 그 국회 토론회 가고 아주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안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국민행복기금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적 어떤 부채 탕감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누가 냈냐면 금융사들이 냈고요. 예. 금융사들이 냈고 운용은 금융사들이 위탁을 해요. 어디다 위탁하냐면 공기업에 위탁해요. 예. 위탁하면서 매입자금 말고 운전자금을 주느냐 안 줘요. 예. 이거는 사실은 예, 세금 갖고 운영되는 거죠. 예, 세금 갖고 운영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남는 장사라 그랬죠. 이익이 발생합니다. 예.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공인감가겠죠. 맞습니다. 원래는요, 이게 국민행복기금 이전에는 캠코의 고유 사업이었어요. 공기업의 사업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좀 연체가 오래된 거를 캠코가 자산관리공사가 사요. 매입을 해갖고 조정을 해줍니다. 채무 조정을 해줘요. 해주고 남잖아요. 그렇죠? 회수를 하죠. 회수를 하니까 회수 후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거 가지고 또 뭐 했느냐? 또 매입해요. 네. 또 매입해서 계속 이거를 해요.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행복기금은요, 예. 공기업은 일단 사업 수행만 하고요. 수행만 하고, 여기에서 지배구조를 바꿔버리면서 출자를 해서, 왜냐면 주주로 참여하고, 행복기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예. 하고, 이익이 남고, 예. 대규모로 사들여서, 대규모로 추심을 대신 공기업이 한 다음에 이익을 창출해서, 예. 주주인 금융사들이 나눠왔습니다. 예.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얼마나 은행에서 돈 벌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의원실에서 추정한 거 2018년에 금융사들이 가져갈 이익이
예, 9천억 정도 예, 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웃기는 프로그램인 게 뭐냐면요. 금융사들은 혹은 뭐 그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모럴 해저드 얘기하면서 빅카프라고 하지만, 그죠? 빅카프라고 하지만, 예, 일부 면책을 해줘요. 부분 탕감이죠. 탕감이라는 게 완전히 이렇게 없애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조정해주는 것도 탕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탕감이라는 게 완전히 소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 부채 탕감 프로젝트긴 해요. 근데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예, 우리가 왜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예,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왜 채무자들이 빚을 지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도 있죠. 예, 근데 더 뭐냐면 더 어이없는 환경에서 채무자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왜 어이없는 환경이냐? 세상에 돈 빌려쓰라고 광고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싱가포르는요, 대법 같은 경우 광고 자체가 아예 전단지 뿌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대법의 그 최고 이자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이자율이 몇 프로죠? 대법제들? 예. 지금 뭐 그 60%대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예, 34.9%까지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한 30%대 정도 됩니다. 근데 금리도 굉장히 높은데 금융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자율을 내려라 할 때마다 금융위가 뭐라고 반대하냐면 서민들의 급전이 막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예. 아니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한데 30몇 프로짜리가 그 상환이 가능한 대출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 스스로가 뭐냐면 돈 빌렸어라.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거죠?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자, 생계가 어려우면 사실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죠.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이 나라의 재분배 기능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뼈까지게 일하고 한 달에 가족이 모두 밤새가지고 일을 했는데 150만 원 가져간다.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너무나 불공정한 거래가 있더라. 아니 이런 걸 제도를 바꿔야죠. 아니 힘센 놈이 돈 많은 놈이 깡패라고 뭐든 할 수 있다. 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공정하게 게임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정한 룰이 없다 보니까 죽도록 일을 해도 정말 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혹은 최저생계비 겨우겨우 이런 나라라면 말이 안 된다 하고 사실은 정부가 조정을 해야죠. 예.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분들의 급전을 위해서 34.9%짜리 대법 대출을 허용해야 된다. 예. 일단 정부 정책이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광고도. 저희가 광고 반대 운동도 했어요. 이거 광고 반대 운동. 초등학교 가서 의식조사를 해봤습니다. 애들한테. 니네 케이블 TV에서 돈 빌려쓰라는 광고. 심지어 제가 중학교는 애들 가르쳐본 적이 있어요. 가르치면서 뭘 가르쳤냐면 착한 기업 만들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착한 기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 그 기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애들이 다 1588을 1588 바로 튀어나옵니다. 아주 이게 뭐냐면요. 의식의 자동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초등학생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단 한 명도 대출 광고를 본 적이 없다 하는 애가 없어요. 예, 100% 다 봤다고 얘기하고요. 그것도 사실 하루에 뭐 그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루에. 나는 정말 걱정됩니다. 이 아이들이 돈이 필요하면 빌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뭡니까? 벨 누르면 튀어나오잖아요. 네. 벨 누르면 튀어나오잖아요. 돈가마리 천정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로봇성을 외우고 다녀요. 예, 웬만한 캐릭터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광고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 반대를 했더니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한데 불법 대부업을 쓸까봐 광고를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참 큰일이다 이 나라가. 그래서 금융위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할 때마다 불법 대부업을 쓸까봐. 예, 불법 대부업을 쓰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단속을 열심히 하세요.
단속을 열심히 하시면 뭐 독일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보면은 불법적인 이자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원금도 안 갚아도 돼요. 예, 그 대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예, 그렇게 페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빌렸어요. 빌렸더니 뭐 이 사람을 보니까 불법적으로 나한테 이자를 이렇게 많이 부과했어요. 그럼 신고만 하면 돼요. 그쵸? 신고만 하면 뭐예요? 네, 안 갚아도 돼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34.9%잖아요. 만약에 불법적으로 한 100% 받았어요. 그러면 신고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100 빼기 34.9% 있잖아요. 그것만 예, 소리내면 돼요. 그러니까 불법 영업을 해도 34.9% 이익은 보호받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페널티입니다. 페널티가 없는 거죠. 불법 영업을 해도 페널티가 없고요. 형사 입건된 사례도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판을 치는 거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 구할 데가 없어서 급전 그 불법 그 대법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9천억이 여기로 이자가 흘러들어가요. 이자 흘러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이익이 흘러들어가고 소득이 40만 원인 사람이 40대가 50대가 10년간 거의 5만 원의 돈을 노예처럼 10년간 지속적으로 갚아야 된다. 가능하냐?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불가능할 것이다. 그쵸?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잖아요. 감동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게다가 또 뭐냐면요. 이 약정을 체결하면 매년 이렇게 매달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 채권 관리를 누가 하냐면요. 채권 관리 위탁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예, 추심회사에 맡겼어요. 추심회사가 뭔지 아시죠? 빚 독촉하는 데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생활과 채무상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목소리도 틀려요. 제가 예전에 있잖아요. 영문도 모르는 예, 채권 추심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나는 SK텔레콤인가 그 왜 브로드밴드 그걸 다 해지를 했는데 미납금이 있다는 거예요. 5년 뒤에 나한테 그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5년 동안 나한테 연락이 없다가 SK브로드밴드가 아니 그리고 SK브로드밴드 같은 대기업이 내가 요금을 다 납부도 안 했는데 그걸 계약을 해지해 주냐? 그랬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SK브로드밴드의 과실이 클 것 같은데 지금 전화 거신 분이 뭔데 이렇게 고압적으로 전화하시냐고 누구냐고 난 모르겠고요 하면서 얘기한 게 그 채권 추심원이었어요. 미납금이 뭐 3만 얼마가 있대요. 예, 그 3만 얼마에 딱 전화하는데 그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포스가 예, 굉장히 이 폭력적인 포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게다가 좀 채무액이 크고 채무액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심원이 추심해서 성공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수수료가 커요. 그러면은 이 상대를 압박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압력의 크기도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전화를 하루에 최근에 바뀌긴 했는데 그 하루에 몇 통까지 받을 수 있냐면요. 채무자가 채권자는 몇 통까지 할 수 있냐면 10통까지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조금 그래 좀 심하다 해서 줄인 게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3통까지 3통까지 가능하게 돼. 그래서 채무가 빚이 한 10개 있는 분들은 하루 몇 통 받아요? 하루 30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의 예, 추심 사업에다가 추심 회사에다가 이거 채권을 위탁을 했어요. 아름답지 않죠. 예, 아름답지 않은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가서 문제 제기했죠. 아니 국민 행복기금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국민 행복기금이냐. 아니 최소한 40만 원 소득자면 복지의 대상이지. 복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조금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니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은 사실은 복지가 잘 전달이 되도록 연결해줬어야 되는 분인데 오히려 긴급자금으로 무상으로 줘야 될 판인데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채권은 카드사, 은행 뭐 이랬을 거예요. 지금 원래 채권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의 채권에 대해서 행사할 의지가 없어요. 그 사람은 손실로 털었어요, 이미. 이미 손실로 털었고, 이 사람의 채권들은 뭐냐면, 예, 시중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떠돌고 있었냐면, 대부업체에서. 이 대부업체, 저 대부업체로 막 떠돌고 있던 거예요. 이거를 정부가 3%에 사가지고, 3%에 사서 절반을 받아내겠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면 은행에 배당을 해주겠다. 아니, 지금 국민을 우롱해도 이분 쓰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왔던 금융위 그 과장님이 서민금융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의 빚을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해서 늘 정말 이 관례들을 만나면요 뭘 보는 것 같냐면 괜찮은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 같아요. 어제는 또 뭘 했냐면 금융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냐면요. 여기서 더 확장판을 만듭니다. 예, 더 확장판을 만드는데 이제는 대출 알선까지도 다 넣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대출 알선 사업을 하는 그 기업 하나를 엮고 그 다음에 햇살론, 미소금융, 그 다음에 그 세이망 홀씨대출 뭐 이런 모든 서민금융 상품을 다 넣어요. 여기다. 다 넣고 행복기금 넣고 캠코 사업은 또 빼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신복이라고 채권단이 그 만든 공동 추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신용회복위원회. 하면 신용회복을 해줄 것 같죠? 예, 이름이 가면. 예, 그러나 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요. 신용회복위원회 그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예요. 예, 그리고 변제율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뭐 이런 사례도 많아요. 소득이 90만 원인데 워크아웃 변제금이 90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중도 탈락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용회복위원회는커녕 사골국물위원회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데인데 거기다가 캠코 사업을 다 이관시키고 대신 사업은 캠코가 해요. 그리고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금융사들이. 정부가 사업을 대신해줘요. 그쵸? 정부가 사업을 대신해주고 예, 대신 수행하고 이익이 나면 다 해줘요. 배당을. 예, 법적 지위까지 다 부여해줘요. 근데 상법상의 주식회사예요. 상법상의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대출 알선, 뭐 채무 조정해서 채권 추신 프로그램까지 다 묶어서 그걸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또 붙인다. 예, 국민행복기금에 이어서 2탄인데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예, 그래서 거의 서민채무감독위원회를 또 만드는구나. 우리가 막 그러면서 예, 어제 왔던 비교적 보수적인 교수님들도 이건 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률적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어떻게 정부가 사기업의 그 사업을 대신 수행해주고 차라리 그럼 아예 그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갈 것이 아니고 아예 정부 조직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 엄청난 정부 조직법이기 때문에 재정법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여기서 또 금융위 서민금융 과장님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의 취지는 서민들의 금융 소외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논리가 없다는데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일이 많았는데요. 왜 그렇게 맨 끝에 황당한 논리로 비결되냐? 논리가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네. 왜 논리가 미약하냐? 사실은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 금융감독당국,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는 관료가 어떤 입장이냐? 예, 국민들의 최저 어떤 그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예, 그거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금융사들이 하나의 채권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회수해야 된다. 예, 라는 데 더 많이 사실은 예. 이 신념을 갖고 있고 정책 의지와 방향을 갖고 있다. 예,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해서 고금리를 비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요. 지금 물론 그 법이 바뀔 건데
대부업체, 자, 그 자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로 가면. 네. 대부업을 해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34.9% 이자를 받습니다. 자본금 얼마 정도 필요로 할까요? 네. 자본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무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고요. 구청에 가서 10만 원 등록비 내면 돼요. 예. 왜 그렇게 약간이었어요? 그래서 대법 단속을 했던 박사들이 가서 현장 가서 깜짝 놀랐어요. 단속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했던 혼자 연구소의 연구원에 있는 박사가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자기는 그냥 학자예요. 그냥 연구를 목적으로 조사를 같이 갔다가 예, 대부업체가 가정집이라는 사실을 네, 그것도 아시잖아요. 밑에서 수의실이 없어요 요즘은. 그쵸? 그래서 사업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다 사진을 찍어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예. 그러니까 이게 대법이 그럽니다. 대법법이. 예, 금리는 엄청난데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요. 저희 사회적 기업 하나 하는데도요, 혹은 비영리 사단법인 하나 하는데도 1년 이상 100명 이상 회원 모집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본금 얼마 있어야 되고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예. 이익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사업은요, 구청 가서 10만 원 내고 등록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정해진 뭐 소정의 교육 요것만 이수하면 되는데 대법협회가 해요, 교육을. 네, 그래서 교육을. 황당한 거죠. 네. 그렇게 대법을 예, 쉽게 예, 그냥 누구나 다 돈놀이 할 수 있게 한마디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랬죠. 금융위원장을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금융도 좀 쉽게 허가를 해줘라. 예, 협동조합법에서 또 사회적 금융은 또 뺐어요. 예. 사고가 터질까봐 안 된대요. 예. 이쪽에서 맨날 터지는 게 사고인데 예.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피했다, 화차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오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사고가 터지는 거는 그냥 등록비 10만 원 이렇게 남겨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있잖아요. 이 채권들이 떠돌았다 그랬잖아요. 대부업체. 그렇죠? 이 대부업체가 그겁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안 해요.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안 하고 뭘 하는 거냐면 예, 카드사나 저축은행 뭐 이런 데 가서 헐값의 채권을 사서 추심만 해요. 이걸 매입채권 추심업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99건, 총 216건의 채권을 소각을 시켰는데 그 마지막에 그 99건의 채권은요. 저희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업체를 7군데를 전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한 분이 4년 전에 사망하신 분도 껴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도 4년 동안 이 대부업체에서의 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그 왜 독일의 그 유태인 그 학대에 대해서 나치 군인들을 독일 군들을 이렇게 연구 분석했던 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악의 편법성이라고. 네.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 사람들이 독일의 평범한 공무원들이었다는 거죠. 그냥 자기의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네. 지금 우리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다른 한쪽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약탈적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그 사망자 그분이 사망 원인은 우리 모릅니다. 등본상으로만 사망으로 나와 있으니까 연령이 사실 50대예요. 50대 초반이고 사망으로 그 4년 전에 사망하셨으니까 40대 후반에 사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실제로 그 금융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지금 배드뱅크라고 해서 그 이렇게 오래 이렇게 연체한 채권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뭐 신보기에 가 있고 저기 캠코에 가 있고 이런 배드뱅크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예, 이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있는 사망자로 추정된 채권이 5.8만 건. 6만여 명이 채권이 소멸도 안 됐고요. 사망했는데 채권은 살아있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채권은 사람이 사용하면 소각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다면 상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본인도
예, 그 갑지부티에서 연체 중인 채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있어요. 예. 근데 그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예, 공적 프로그램입니다. 예, 공기업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어떤 형태의 공익 프로젝트를 갖고 이제 출발했던 예,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사망하신 분 채권을 그렇게 꼭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연체해서 그것도 대부업체에 떠돌다 배드뱅크까지 간 채권을 예. 아니 추정할 정도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왜 안 죽이느냐라는 거죠. 예. 알고 보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강하게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채권의 거래 내역이나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빚은 갚아야 돼. 누구에게든. 근데 이미 처음에 빌려준 사람은 받을 의지가 없어요. 아니 빌려준 사람이 받을 의지가 없는데 왜 갚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영희한테 빌려줬는데 나중에 무시무시한 철수가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신기하게도 가능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예, 채무자 당사자한테는 물론 서면 통보를 하지만 예, 서면 통보를 하지만 예,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예.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고 심지어 예, 국민복지금 공익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죠. 예. 이게 상법상의 주식회사든 뭐든 아니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빌려준 돈도 아니고 남이 빌려준 돈 것도 그 빌려준 사람을 포기했는데 예, 포기한 건데 국민들이 사기죄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저렴하지만은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그렇죠. 네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보면 뭘 문제를 제기를 하든지 뭘 네. 잘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채권이 그렇게 구분별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일반인의 상식에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믿을 때는 원래 빚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빌려준 사람한테 갚으라고 한 건데 빌려준 사람이 물론 뭐 한 5% 정도 받고 팔았어요. 근데 그것도 웃기죠. 왜 5% 정도에 받고 팔 거면 채무자를 불러서 10% 해결 안 받냐는 거예요. 왜 10% 해결 안 받느냐. 이게 그냥 제가 아이디어라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호주는 이렇게 그 채무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체 프리어카운트. 연체를 시작하면 채무자를 만나서 왜냐면 계속 이 사람의 상환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무조건 아주 손쉽게 그냥 채권을 털어버리고 예, 계속 그냥 예,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죠. 나는 일단 빨리 영업해야 되니까 부실 채권 빨리 털어버리자. 근데 알고 보니까 털어버리는데도 또 이렇게 신용채권은 대부업체로 흘러가지만 조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담보채권은 자기네가 또 회사를 만들어요. 예, 회사를 만들어가지고요. 예, 그쪽 회사에 팔아요. 그 유한코라고 있는데 연합자산금융 예사입니다. 거기다 팔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짜리 채권이다. 담보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 그럼 한 7천만 원에 팔아요. 예. 저는 그 유한코라는 회사에서 뭘 합니까? 담보권을 실행하죠. 예, 그래서 담보권 실행이라는 게 뭐죠? 경매죠. 혹은 뭐 팔거나 금매로 되면 금매로 하고 그게 그쪽도 회수율이 높아지니까. 근데 7천만 원에 사왔는데 예, 아까 그 키코 당하신 분도 그런 거예요. 그 한 6억 정도 빚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집이 5억 6천에 팔린 거예요. 예. 그러면 한 이자까지 다 해서 1억만 더 잔존 채무가 있겠거니. 근데 나중에 추심이 또 들어왔는데 3억이 들어왔어요. 예. 잔존 채무가. 담보권 실행하고 그러니까 6억에 사서 채권 6억에 사서 5억 6천을 회수했어요. 예. 근데 3억의 잔존 채무 채권 추심을 또 해요. 보니까 그 담보권 실행할 때 담보를 이렇게 퉁치는 거를 이자부터 예, 원금부터 제하지 않고 이자부터 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금이 살아있으니까 원금에 계속 이자가 붙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3억을 또 청구해요. 그래서 그 유한코라는 회사는 진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끝내주는 기업입니다. 30명에서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넘어요. 예, 엄청난 회사입니다.
혁신적입니다. 네. 배당률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채무자 불러서 어떻게 하면 갚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번거로운 일 안 해요. 네. 딱 연체 시작하면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냐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여기는 자산이고 우리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라는 건 나의 자산이야. 내 자산을 내가 대충 평가해갖고 어디다 팔든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쵸? 예, 니네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내가 5%에 팔든 내가 5%에 팔았고 네. 저쪽에서는 내가 5%에 샀든 50%에 샀든 500%에 샀든 채권이 나한테 넘어왔는데 너는 갚으면 되는 거지. 뭔 말이 많아. 이런 거잖아요. 예.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금융사들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해야 자산 유동화가 되고 자산 유동화가 돼야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어쩌고 금융 건전성이 지켜지고 막 그런 얘기해요. 예. 그런 시장에 자꾸 규제를 하게 되면은 예, 금융의 건전성 자체가 굉장히 위험을 받기 때문에 예. 근데 금융 건전성은 우리는 위험하지 않은 장사를 생각하는데 예. 그 금융회사나 금융감독당국은요 성장이 없는 걸 위험하게 봐요. 장사하기 좋은 환경 예. 이게 일단 첫 번째 건전성에서 중요합니다. 예. 장사를 잘해야 되고 또 뭐냐면 또 위험관리도 또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일단 장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려니까 뭐예요? 예, 광고를 통해서라도 돈 빌려 쓰라고 해야 됩니다. 돈 빌려 쓰라고 자꾸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아무나 돈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뭐 했습니까? 얼마 전에 DTI도 해제했잖아요. 네. DTI가 그거잖아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지 마라. 이게 DTI거든요. 근데 그걸 풀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쓸 만큼 돈을 빌려라. 그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많이 빌려서 집 사라. 그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참여정부 때 DTI 40%를 나왔을 때도 아니 무슨 40% 말도 안 돼 그랬어요. 20%는 해야지 이랬거든요. DTI가 대투인컴이 최소한 부채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무슨 기준이라고 돼? 내려면 한 20% 정도 내야지. 20% 넘어가면 위험하다. 라고 본 거예요, 저는. 근데 정부는 어쨌든 40% 정도, 영업도 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영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40% 정도 내놓고도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거를 MB정부, 그 다음에 이번 정부 들어서도 계속 풀어야 된다. 결국 풀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정부 의지가 자꾸 빚내 써라. 예. 고금리 빚이라도 급전이 필요하면은 예, 복지의 문을 두드리지 말고 빌려 써라. 예. 빌려 써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든 갚아라. 제가 어저께 그 신용회복위원회 문제 제기하면서 그거였어요. 신용회복위원회 법적 지위를 주고 캠코가 하는 모든 사업을 대행하면서도 캠코가 거의 캠코 직원의 100몇 명이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가요. 예. 사실은 여기는 사적 조직인데. 예.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갖고 제가 그걸 보여줬거든요. 법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저기 변호사분들이랑 교수님들이 하시고 저는 현장에 얘기를 하겠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한다는데 세무자에게 하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에 이런 게 있어요. 예, 빚을 갚는 순서 해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줄여라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맨 끝에 뭐가 있냐면요. 예,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줘라. 대의변제를 강요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상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예,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라도 빚을 갚아라 이 얘기잖아요. 이런 게 온통이 나라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까 본질적인 문제가 그거라 그랬죠. 돈을 빌려 쓰라고 자꾸 권장하는데 아주 근원적인 원인은 과잉대출에서 시작됩니다. 예. 금융은요 복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성립되지 않은 말은 금융소외라는 말입니다. 예. 금융은요, 애초에 사적 계약을 책임질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금융은요, 중하위 소득자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분들한테 필요한 금융이라는 건 예금 혜택을 좀 예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가 훨씬 더 금융의 본질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약저축이 그거였잖아요. 청약이 아니라 저기 재형저축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지금 현 대통령 과거에 아버님이 하셨던 걸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다 이름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형저축이 진짜 과거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기본 시장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주는 보너스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각출한 돈에서 또 보너스 금리를 주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또 한 번 재정 투입해가지고 또 보너스 금리를 주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실제로 시장 금리의 수급자 같은 경우는요, 예, 거의 2배 가까이, 예, 그렇게 챙길 수 있었던 게 사실상 재원저축이에요. 그게 금융 소외를 극복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저축을 유도하는 거. 예.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근데 금융소외의 대표는요, 대출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뽑든, 10만 원을 뽑든, 10,000원을 뽑든, 현금 인출 수수료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뭡니까? 예, 부자들은 1억을 뽑아도 인출 수수료가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10,000원 뽑는데 1,200원 내요. 이게 금융소외예요, 사실은 이게. 이게 금융소외입니다. 금융의 접근 자체에서 차별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신용은 달라요. 금융과 신용을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다 금융으로 퉁치고 있지만,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신용소비자보호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신용에 있어서는요, 애초에 금융이 눈 돌리지 말아야 될 대상이 중하위 소비자예요. 왜냐하면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습니다. 무슨 생활비에 돈을 빌려줘요. 아직도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하시는 분들이 방글라데시에 마이크로 크레딧을 잘못 받아들였어요. 방글라데시 마이크로 크레딧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 퍼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진짜 까다로워요. 거기는 그 금리도요, 18%나 되고요. 네, 금리 높습니다. 18%나 되고, 5명이 짝을 이뤄서 대출해야 되고요. 연자제예요. 한 명이라도 신용상의 불이익이 생기면 나머지 4명이 다시는 대출을 못 받아요. 그리고 뭐냐면 매주 갚아야 되고 매주 교육받아야 됩니다. 야, 그럼 무슨 약탈적인 아니에요. 대신 뭐냐면요, 매주 창업교육을 계속 해줘요. 예. 그리고 계속 그 창업한 이 경영 진단을 계속 해주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은요, 은행원이 은행에 있지 않아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 자격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라민은행에 들어와서 미소금융 막 다 퍼주는 걸로.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갖고 어떻게 되느냐? 그거 받아서 카드론 갚아요. 네. 그거 받아서 카드론 갚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금융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서민금융이, 정책금융이. 네. 그래서 사실 금융소외라는 말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빌려주는 거는 생활비를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를 월세를 내세요라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사업자금. 원래 금융이라는 게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소득 증대, 소득 향상이라는 걸 전제로 자본을 조달해 주는 거지.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 생활비가 부족한데 그 사람이 그 돈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융소외 개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좌우할 거 없이 다 무슨 가난한 사람한테 은행의 문턱을 낮춰라. 안 낮춰야 돼요. 네. 대출의 문턱은 높여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은 은행의 대출이 아니고요. 복지관의 긴급자금 서비스예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복지투쟁이 필요하다. 요즘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전 시민의 복지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냥 이미 저소득층은요, 예, 복지투쟁을 할 힘이 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연체자거든요. 예.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보니까 무슨 사회개혁을 위한 연대투쟁을 해요. 내가 빚진 죄인인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사실 금융소외 개념부터 우리가 뜯어고칠 필요가 있고, 과잉금융은 잘못됐다. 예. 모든 게 사실은 너무 돈을 무분별하게 빌려주고, 근데 왜 무분별하게 빌려줬느냐? 예. 일단 금리가 높으니까. 그쵸? 금리가 높으니까 뭡니까? 돈이 많이 남아요. 카드론 같은 경우는 한때 2008년, 2009년에 카드사들의 자본 조달 비율이 4%인데, 카드론 이자율이 20%가 넘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카드사들 그 광고가 케이블 TV에 굉장히 깔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막 외치잖아요. 성동일은 현금 서비스 받아서 다음 달에 다 갚아야 되는데 자기는 60개월 동안 처지에 나가고 있는다. 예. 굉장히 비싼 배우들을 막 투입하잖아요. 그게 카드론 광고예요. 그게 뭐냐면, 예. 마진율이
막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카드사 분사하고 막 그러면서 길거리 모집 다시 등장하고 이게 이제 2009년, 2010년의 그 풍경입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카드론이 막 급증하기,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우리가 2008년 그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천조 중에 그때는 뭐 800조 정도 됐었죠. 800조 중에 그 담보대출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70% 이상이었거든요. 그걸 역전시켜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신용대출이 50%가 넘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 가계부채 양도, 그 다음에 질도 되게 나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막 했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했고요. 돈벌이에 쏠쏠하니까 했고 또 하나 뭐냐면 어떻게든 쥐어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쥐어짤 수 있으니까. 일본은요. 이런 부실채권을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 전역에 20명이 안 넘는데요. 매입 채권 거래는 됩니다. 되지만 철저하게 이 법률적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청 가서 10만 원 등록비 내면 부실채권 매입해서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서울에만 몇 군데 정도 되죠? 몇백 군데 되잖아요. 매입채권 출신업체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데가 이렇게 굉장히 한때는 대박 사업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뛰어들어가고 요즘에는 부실채권 가격이 막 뛰어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 사업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되고 쥐어짤 수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과잉 공급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요 딱 하나예요. 빚은 못 갚으면 안 갚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요 아주 강하게 보편적인 그게 상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행사보다 기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화 출신 못하고 선진국은 그래요. 전화 못하게 돼 있고요. 우편물 정도만 발송할 수 있어요. 찾아가는 거 못해요. 어차피 금융사들은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소득 발생하면 그 소득에 이제 딱 그 압류하고 협상하면 돼요. 소득이 없으니까 못 갚는 건데 맨날 쫓아가서 그 전화하고 방문하고 왜 그러겠어요? 어떻게든 갚아라.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라도 받아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쥐어짤 수 있는 환경이 과잉금융을 낳았고요. 그래서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빨리빨리 털어주는 게 그래야 금융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떼일까봐라도 신중한 영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탄감 운동을 하는 게 단지 너무 어려운 분들 이렇게 부채를 사서 휴지로 만들어주고 소각해주는 아주 깨운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며 이런 실제로 금융시장에 있는 아주 그 불공정한, 불균형한 관계를 좀 개선하고 아무리 진짜 빚이 갚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저희가 작년에 한 1000여 건 정도 그 채무자들 사연을 이렇게 답변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다시 그걸 들여다보니까 나오는 표현들이 다 그거예요. 죽지 못해 삽니다. 숨이 막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이런 절규들이 사연의 중에 대부분 나옵니다. 참 그걸 볼 때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여러 형태의 폭력과 학대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진짜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 강하게 시민들의 특히 이제 모르셨잖아요. 원래 채권자는 그렇게 꼭 100% 받을 생각은 아니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5%만 내도 되는 거였어? 왜 그러잖아요. 이런 걸 폭로하자는 거죠. 채무자가 연체 시작하면 바로 이제 은행에 전화해서 괴롭히자는 거죠. 그리고 5%에 판다면서요. 내가 10% 해드릴게. 나 못 갚아. 이런 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대부업체에 5%에 팔지 말고 내가 20% 줄게, 20%. 이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고요. 이런 걸 워크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괜히 부실 채권으로 대법제 팔아가지고 나 괴롭히지 말고, 한 조금 더 갚을 때 이렇게 채권 저기 손실 처리해달라. 딱 그 못 갚으면 이런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좀 비정한 이 채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좀 인간다운 삶을 좀 그 채무자들이라도 지켜내고, 뭐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근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면 빚을 또 더 못 갚아요. 예. 이게 문제잖아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돼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좀 바꾸는데 같이 이렇게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저희는 되게 가난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모금을 위한 그 브로셔를 놔뒀는데요. 꼭들 가입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네.